기적처럼 내 아내에게 자신의 신장을 주겠다는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적합성까지 완벽했습니다. 의사도 저도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던 순간, 그런데 곧이어 그 사람의 조건을 들은 순간, 그 기쁨은 숨이 막히는 낯선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당신 사위의 무덤을 파주세요. 아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조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도 믿지 못할 진실에 마주할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천 읍내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박병관이라고 합니다. 마을회관 옆 작은 단층 집에 삽니다. 앞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여름이면 처마 밑에서 손 부채로 땀을 식히며 지내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오래전 시에서 교통행정 쪽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하고 아내랑 둘이 내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던가요?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그 말이 틀리질 않더라고요. 아무 탈 없이 살아오던 우리 집에 참 신기하게도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씩씩하고 부지런하던 아내가 아픕니다. 시집 와서 50해 가까운 세월 동안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밥상 한 번 거른 적 없던 사람이 요즘은 쌀 씻는 물소리도 거슬린다며 주저앉아 숨부터 고릅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 의사가 조심스레 꺼낸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먼저 풀렸습니다. 신장 투석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섭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3번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4시간씩 신장 투석을 받고 와야 하는데 그 착한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일주일에 3번씩 계속 봐야 하는데 너무 딱하고 안쓰럽고 정말 제가 대신 아프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멀미난다며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창밖만 봤고 어느 날은 토악질을 하며 헛구역질로 하루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야 하니까요. 그 사람 없이는 제가 하루라도 버틸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아내 병 하나로도 가슴이 터질 지경인데 또 하나의 소식이 덮쳐왔습니다. 딸의 남편,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였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그렇게 평소같이 출근했다던 사위가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어 그대로 쓰러졌다는 말만 남기고 그 착한 사위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병도 없던 아이였습니다. 성격도 조용하고 말수는 적었지만 인사도 공손하게 하던 애였고 속은 깊고 손은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라고 더 믿었던 건지 아직도 어쩌다 집안에 둘이 찍힌 사진이라도 보이면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도 못하고 바라보고 있다. 그제야 현실에 숨이 턱 막히곤 합니다. 떠났다는 말이 죽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덜 내려앉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딸아이는 빈소에 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누구 부축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사진만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조차 없는 건지 그 애가 살아있는 동안 그려줬던
그림 한 장을 가슴에 꼭 껴안고선 하루 이틀 내내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말도 없이 스며든 불행이란 게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는지 저는 새삼 실감하고 있었을 때 병원에서 한 통의 희망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바람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흐린 날이었고 아내는 투석 다녀온 뒤로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뜨뜻미지근한 보리차를 입에 물고 있었다가 핸드폰이 울리자마자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현숙님 보호자 되시죠? 낯선 번호였지만 병원 쪽이라는 건 목소리 톤에서 느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기증의사를 밝히신 분이 계세요. 검사 결과도 적합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기증자라니 그것도 검사까지 마치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체 누가 왜 우리 아내에게 이런 결심을 했을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귀를 의심하는 것도 잠시, 등줄기부터 찬 기운이 확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딸도 저도 맞지 않았고 고맙게도 동네 사는 분들 몇 분이 검사해 보겠다고 병원까지 다녀오셨는데 며칠 지나 모두 부적합이라는 말만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들려온 기증자라는 말은 하늘 아래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기증의사를 밝히신 분께서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1시 외래 진료실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두 번도 묻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갑니다. 가야죠.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또 무슨 조건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귀를 다시 문질러 보고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볼 정도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먼저 검사까지 마치고 그 모든 걸 통과했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찌르르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줄까 하다가 괜히 기대만 키워줄까 싶어서 그냥 물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좀 다녀오려고. 혼자 다녀올 테니 쉬고 있어요. 아내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들기 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그분이 무사히 우리 앞에 와주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이 헛되지 않기를. 다음날 병원 외래 진료동에 들어섰을 때 낯익은 복도였지만 그날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볍고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 말대로 11시 조금 넘어 도착했는데 기증의사를 밝히셨다는 분은 아직 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자니 머릿속이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왜 우리 아내를 위해 그런 결심을 했을까? 우리와 어떤 인연이 있기에 검사까지 먼저 다 받고 나서야 모습을 드러내려는 걸까? 감사보다 먼저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습니다. 혹시 무슨 조건이 붙는 건 아닌지, 어디서 얼핏 들은 이야기처럼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병원 유리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 선 사람을 보고 마른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연한 회색 장삼을 입은 여자 스님이 천천히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발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얼굴엔 묘하게 단정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순간 저런 분이 왜 여기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내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살면서 속을 썩였을 법한 구석은 도무지 없어 보였습니다. 햇빛에 지친 듯한 우리들 얼굴과 달리 그분의 얼굴에는 뭐랄까 속이 맑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기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료실 앞에 조용히 다가와 서더니 간호사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쪽 자리로 오셔도 됩니다. 검사 결과도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저 스님이 기증자구나. 그 순간 마음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말 한마디 나눈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내한테 신장을 준다고 했다는 사실이 순간적으로는 잘 믿기질 않았습니다. 왜지? 왜 하필 우리지? 그러고 보니 간호사가 그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도 절제하시고 건강 관리를 오래 하신 분이라 장기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그 말이 떠오르자 스님의 단단하면서도 밝은 피부결이 어쩐지 다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떠나 눈앞에 그분은 너무 낯설고 너무 의연해서 제 입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당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자리에 앉기까지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장삼자락을 깔끔히 정리한 뒤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눈을 살짝 감은 채 잠깐 숨을 고르는 모습이 꼭 절마당 한편에 오래된 느티나무 밑에 앉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분위기에 제가 먼저 기가 눌렸습니다.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 스님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제 쪽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뵙게 돼서 송구합니다.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낮은 톤인데도 말끝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이상하게 마음을 내려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하다고 하기엔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왜 그러시냐고 묻자니 너무 조심스럽고 그저 그 순간엔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 물음 하나만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금은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제 장기가 그분께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조건이나 보답을 바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내려갔습니다. 이유라는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건네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는 분명히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그걸 이유가 있다고 직접 듣게 되니 불안인지 경외심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스님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하게 골라 말했습니다. 그분 당신 아내께 드릴 그 신장, 제가 왜 드리려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위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머릿속이 소용돌이치듯 어지러워졌고 스님의 얼굴이 뿌옇게 번져 보일 정도로 정신이 흐트러졌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잠깐 숨을 고르고 작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신장을 공유할 테니 그 사위의 묘를 이장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 풍경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소리도 병원 복도에 스치는 사람 그림자도 모두 아득해지면서 머릿속에 이장이라는 단어만 선명하게 맴돌았습니다. 사위의 묘를 옮기자고요? 입안이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묘를 왜, 지금 왜, 그걸 왜 나한테? 질문이 한꺼번에 머리 위로 쏟아지는데 입술을 떼는 순간 도리어 무언가가 울컥 올라와 말 대신 숨을 깊이 삼켜야 했습니다. 그 요청이 불쾌한 것도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살려줄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부탁을 꺼내는 그 조용한 얼굴을 보면서 그 안에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하지도 감정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나를 바라보며 그 짧은 한마디만 조용히 내려놓고 내 반응을 묻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가슴 어딘가가 아주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너무도 이질적인 부탁, 묘를 옮겨달라는 그 한 문장이 마치 예고도 없이 겨울을 데려오는 바람처럼 제 마음 안쪽을 서서히 식히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떨어지고 나서도 한참을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다 천천히 심장 아래 어딘가에 가라앉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묘를 옮겨달라는 그 부탁에 분노나 거부감 같은 건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붙잡기 위해 내가 감수해야 할 대가는 어쩌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깊은 데에 닿아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변함없이 조용했고 그 고요 앞에서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묘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스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신호등색이 바뀌는 걸 몇 번이고 놓쳤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던 단 한 가지 조건, 사위의 묘를 이장해 주십시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상한 부탁이었습니다. 뜻밖의 기증의사, 그 너머에 담긴 알 수 없는 무언가. 아무리 생각해도 똑 부러지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저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의 사연이 무엇이든 간에 내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이상 따지고 물을 자격이 저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겐 기증자가 나타났다고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문을 열까 하다가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여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는 아내에게 그 순간에 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떠난 뒤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에도 아이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라는 그 말 이후 멀찍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사위 묘를 옮겨야겠다는 말은 상처 위에 소금도 아니고 벼랑 아래서 밀어버리는 일 같았습니다. 수술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병원에서도 드물게 순조로운 케이스라며 기증자와 수혜자의 상태가 아주 잘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의외로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고 며칠 뒤 병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시리도록 다행스러우면서도 어딘가 한 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스님은 수술 후 단 한 번 조용히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마침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죽을 반쯤 떠먹고 있었고 딸아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둔하듯 지내던 아이였지만 어머니 수술날엔 그래도 하루 반나절 병원에 머물다 간다며 저에게 말도 없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스님이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을 때 딸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봤고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건강 회복 기원드립니다. 그 말은 아주 짧았고 표정도 담담했지만 그 순간 병실 안에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짧은 방문을 마지막으로 스님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삶에 아주 조용히 들어와 무언가를 남기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굳이 더 말하지 않겠다는 듯 수술이 끝나자마자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수술 이후 한 번도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묘를 이장해 주십시오. 그 짧은 말 한마디. 그날 이후 다시 꺼내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마디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진 사람처럼요. 저는 그게 어느 순간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도와주고 떠난 사람은 말이 없는데 남은 저는 매일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면 안 될까? 그게 꼭 내가 해야 할 일이었나? 사람이란 게요, 자꾸 생각하면 자기 합리화도 길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기 무섭게 심장 아래 어딘가가 쿡 하고 찔렸습니다. 그분이 바랐던 건 단 한 가지였고 그걸 가슴에 품고 제 아내를 살려줬다는 걸 생각하면 제가 외면하는 순간 저 자신이 사람 노릇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자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묻혀 있는 곳을요. 사실 저는 사위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위의 장례식장에서 딸아이는 눈물도 없이 허공만 바라보며 마치 조각처럼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감정이 없었고 손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옆에 서 있는 저는 뭘 해줘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게 나은 건지도.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이미 투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쉽게 붓고 숨이 찼고 병원에서도 오래 앉아 있지 말라고 당부했기에 저는 곁에 두고만 있어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사돈 쪽에서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저희가 마무리할 테니 안사돈 얼른 모시고 병원 가보셔야죠. 먼 길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에 저희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묘가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그날 이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들은 바도 없고 찾아갈 길도 몰랐습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앞으로도 사위의 묘를 일부러 찾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제가 그 묘를 향해 가는 이유는 그 사위를 위해서도 스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 가슴 한가운데 말없이 남아있던 찜찜함 하나를 이쯤에서라도 떼어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위가 묻힌 자리를 확인하려면 결국 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연락처만 눌렀다 지우길 반복하다가 결국 짧은 문자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 아이 묘지 말이다. 정확히 어디쯤 있는지 알려줄 수 있겠니? 보내놓고 한참을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잠시 뒤 말 한마디 없이 짧은 주소 하나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물음표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위치 하나만 툭 그걸 보는 순간 우리 딸이 언제쯤이면 예전처럼 밝은 아이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먼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차를 몰고 지도에 찍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꽤 오랜 시간 외곽을 돌다 버려진 패도로 같은 길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마을도 멀고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구릉지대. 뭔가 묘지라기보다는 버려진 들판 같은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발을 디디는 순간 이상하게 바닥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헛디딘 것도 아닌데 흙이 말라붙은 게 아니라 숨을 참고 뭔가를 품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좁은 오솔길, 양옆으로는 묘인지 무덤인지 모를 봉분들이 어색하게 솟아 있었고 잡초는 한 번도 베인 적 없는 듯 키를 넘겼습니다. 지도에 찍힌 위치에 다다랐을 무렵 이름이 적힌 작은 비석 하나가 나무 그늘 아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위의 이름, 틀림없었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등 뒤에서부터 밀려왔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햇빛이 그대로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묘는 유독 어두워 보였습니다. 햇빛이 아니라 음영이 자리를 눌러앉은 듯 땅이 습기 어린 채로 무거워 보였고 비석 주위로 자란 풀도 다른 곳과는 다르게 무성하면서도 기이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풍수에 대해선 문외한입니다.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구분할 줄도 모르고 몇 터가 어떤 기운을 머금었는지에 대한 식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순간, 아, 여긴 뭔가 아니다. 이건 그냥 내 느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며 두 손을 모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건 무심하거나 혹은 아주 의도적인 이상한 자리였습니다. 묘지 앞에서 저는 한동안 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위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고
그냥 묵직한 돌 하나가 제 가슴 위에 올라와 내려가지 않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그 땅의 눅눅한 기운이 신발 밑창에 묻어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쉬운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돈이라는 건 참 가깝다고 하기도 멀다고 하기도 애매한 사이입니다. 평소에도 별일 없을 땐 안부 한번 전하는 것도 어색하고 조심스러운데 하물며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그 묘를 옮기자는 말을 꺼낸다는 건 그건 사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고르고 또 골라도 그 자체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았고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사돈댁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는 이미 무덤 속에 눕힌 자식일 텐데 그걸 다시 파헤치자고 하는 게 얼마나 무례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일지 생각하면 할수록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했습니다. 묘 앞에 서서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 그 자리에 아이를 계속 누워있게 해도 되는 건지 마음이 도무지 편해지질 않았기에 결국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결국 전화번호를 누르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전화 너머로 짧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안사돈은 내 전화인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사무적으로 정리된 말투였고 그 안에 감정이라는 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실은 상연히 묘지 말입니다. 말을 고르다 잠시 망설였고 며칠 전에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그 자리가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상대방의 숨이 짧게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단단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묘가 왜요? 그리고 그걸 이제 와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돈께서 왜 그러세요? 저는 서둘러 진심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안사돈. 상연이 저한텐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딸애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의도 바르고 참 괜찮은 아이였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간 게 장인된 입장에서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요. 잠깐 정적이 흘렀고 안사돈은 짧게 코웃음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아들처럼 생각하신 분이 장례식 때 그리 조용히 돌아가시던가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의 상황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안사돈이 아프셔서 일찍 가셨다 해도 다시 한번 오셔야 했던 거 아닙니까? 상현이한테 뭐라도 남기셨나요? 솔직히 저는 그때부터 저희들 관계 그냥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전화 안 하셨음. 저와 언성 높일 일도 없었고 좋게 끝났을 거잖아요. 그 말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사위에 대한 감정도 나에 대한 존중도 그 사람 입에서는 한 줌도 묻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그만두시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상현이 떠난 지 아직 반년도 채 안 됐습니다. 편히 누워 있는데 건드리지 마세요. 딱딱 끊긴 어조, 차가운 기척, 그 모든 게 마치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다는 듯 들려왔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 안쪽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나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애써 조용히 사과를 꺼냈습니다. 내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이 무거워서 괜히 연락드렸습니다. 안사도는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뚝 하는 짧은 끊김음이 괜히 귀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손에 쥔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건강은 스스로 나아지는 듯 보였고 딸아이도 문자로 엄마 안부를 묻고는 했습니다. 오히려 나 혼자 마음이 불편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내 약이 떨어져서 근처 병원에 처방전 받아두러 잠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거의 다 넘어가고 골목길에 가로등 불이 하나 둘 켜지려는 무렵이었죠. 골목 끝을 돌아 우리 집 마당이 보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담장역 낮은 석축 아래 회색빛 장삼 자락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은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 순간 온몸에 바람이 스며들듯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로 조용한 떨림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그 말이 다가가며 입 밖으로 나왔고 스님은 고개를 조금 들더니 조용히 제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뵙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닌데 그 이상으로 무언가 묵직하고 깊은 감정이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일렁였습니다. 그때 마루 안에 있던 아내가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스님의 얼굴을 본 순간 아내는 말없이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연 아내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루 끝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식어가는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시선을 허공 어딘가에 둔 채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묘를 옮겨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사실은 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말했어야 맞는 건데 그때는 제 안에서도 그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스님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담해 보이는 그 얼굴에도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식을 결정하고 병원에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는 한 사람 얼굴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고 그게 저를 조금은 용서하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작게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위분 상현이는 제 아이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물속에 던진 돌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20살 제가 세상을 너무 쉽게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차분히 쥐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스님의 그 말은 누구에게 변명하려는 것도 누굴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말에서 잠시 스님의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두 돌이 되기도 전에 그 집에서 데려갔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나는 그 아이를 놓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마루 끝으로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집에선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나는 그 집 문 앞에 서볼 자격도 없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남의 가정을 깨뜨린 죄,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무게를 안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놓고 속세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 아이와도 세상과도요. 그 말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떠오르는 돌멩이처럼 느리게 무겁게 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떨리는 입술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게 단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고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제가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속세와 인연을 끄는 제가 그 이름 석자 듣는 순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제가 장례식장에 그 아이가 묻힌 자리에 기어이 갔습니다. 저는 비구니입니다. 개인적인 인연, 사사로운 감정, 그런 것에 휘둘리면 안 되는 정신 하나 놓으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 안의 마음은 침묵했고 아무리 눌러도 남은 건 단 하나, 아이 잃은 여자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말끝에서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스럽습니다. 병가님, 저는 제 본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한 번은 진짜 어머니로 서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고 나는 말없이 손끝을 조여왔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님이 다녀간 그날 밤 아내와 나는 거실 끝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생각 끝에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같이 가요, 여보. 그 말은 낮고 작았지만 오랜 망설임을 지나온 사람만이 꺼낼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은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그만큼 그 상현이가 소중했단 뜻이겠죠.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현이 참 조용하고 사려 깊은 아이였어요.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지만 저는 그 아이를 그냥 아들처럼 여겼어요. 참 우리 딸 남편으로 착하고
괜찮은 남자였는데 세상은 왜 이리 좋은 사람들을 빨리 데려가는 걸까요? 그녀가 말끝을 흐리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스님이 아니었다면 상현이가 그렇게 묻혀 있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거야. 여보, 우리 내일 함께 사돈댁에 가자.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오후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돈의 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하고 사돈댁 첫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이 문을 넘었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기뻤습니다. 어색한 예의를 주고받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졌던 기억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면 그 안에서 어떤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 예상하면서도 가슴이 조이는 듯 했습니다. 내 옆에 서 있던 아내가 아주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의 가벼운 노크,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안사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를 보는 순간 놀란 듯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아무 말 없이 몸을 비켜 문 안으로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말도 없이 잠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나는 문득 거실 벽 쪽에 걸린 액자 하나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 속엔 상현이와 안사돈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상현이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안사돈은 어색하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테두리엔 먼지가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위엔 누군가가 지문 자국처럼 문질러 닦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소파 옆 장식장 위엔 상현이가 어릴 적 그린 그림이 작은 액자에 넣어져 있었고 방 안쪽으로 이어지는 복도 벽에는 결혼식 날 찍은 단체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딸과 나 아내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엔 혼자 찍은 상현이의 증명사진이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는 그 사진은 지금 이 집의 공기를 뚫고 있는 단 하나의 표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다 문득 안사돈이 우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짧지만 의미를 담아 말했습니다. 며칠 전 통화했던 일 때문이시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은 반가움도 불쾌함도 아닌 예상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복잡한 심정이 밀려온 사람의 조심스러운 혼잣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집에서 나올 때부터 100번은 생각했지만 막상 그 얼굴 앞에 앉으니 말끝이 쉽사리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분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스님 말입니다. 안사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분이 상현이 친모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말에 안사돈의 시선이 내 아내에서 나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장례식에도 오셨고 묘도 다녀가셨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다녀가셨다고요. 안사도는 잠시 고개를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말없이 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누워있는 자리는 사람이 누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잇는 내내 나는 안사돈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죄가 있고 우리도 부족했지요. 하지만 그 상현이만큼은 더 따뜻한 데서 편히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상현이, 우리 사위, 그렇게 보낸 게 이렇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줄은 몰랐어요.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지만 저희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안사도는 손끝으로 무릎을 조용히 쓸었습니다. 그 손이 아주 천천히 멈췄고 이내 고개를 들며 우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들도 똑같군요.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제가 상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이 천천히 끓기 시작하는 냄비처럼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 내 남편하고 아이 하나 낳고 잘도 숨어 살았더군요. 사람 속 다 망쳐놓고 속세와 영 끊고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면 다 용서받을 줄 알았다나요? 그녀는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쏟아낼 듯 떨렸습니다. 그래요. 저 아이 못 낳았습니다. 상현이 제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애 못 낳는 거 죄인 줄 알고 살았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내 옆에 와서 알려주지 않아도 저도 죄인 거 알았다고요. 시어머니가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그랬어요. 애도 하나 못 낳고 잘도 산다고. 그 말 입에 달고 살았어요. 상현이 아버지 죽고 나니 더했죠. 이 집에서 내 말 들어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그 애가 내 옆에 있으니까 그 웃음 하나에 내가 버텨지더라고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쓸었습니다. 그 말은 눈물보다 더 진했습니다. 2살도 안 된 아이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처음엔 정이 안 붙더군요. 남의 자식이었고 내 속을 망쳐놓은 여자의 자식이니까 상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애 하나도 못 낳는 여자라는 게 더 내 마음속에 각인됐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이 잠긴 듯 손으로 가슴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상현이 그 애가요. 항상 저한테 꼭 붙어 있었어요. 배 아프면 제 무릎에 와서 조용히 누웠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와서 꼭 붙어서 잠들 때도 꼭 제 옷깃을 잡고 잤어요. 손을 펴면 제 손을 찾아서 자기 손에 꼭 쥐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제가 가면요. 반 애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 왔다라고 말해줬어요. 안사돈의 눈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땠는 줄 아세요? 남편하고 말도 잘 안 하던 녀석이 저한텐 자기 고민 다 털어놨어요. 또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볼 때면 옆에 와서 절 위로해주던 아이였어요. 그 애가 내 손을 몇 번이나 잡아주었는지 몰라요. 그 눈빛, 그 웃음, 그녀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말이 자꾸 끊겼고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결혼 전날 상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어요. 저에겐 그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좀 진짜 내 자식 같았는데, 이제 좀 내 새끼 같았는데, 근데 그렇게 가버려? 엄마한테 한마디 인사도 없이? 그래요. 맞아요. 내가 그 애한테 미안한 짓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그 자리에 묻었냐고요? 그 자리에 그렇게 대충 묻어버리면 정을 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웃음, 그 목소리 자꾸 떠오르는데 그렇게 하면 이 미치도록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한참을 울던 안사돈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쪽 어깨는 아직 들썩였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 상현이 이젠 따뜻한 데 가서 자야죠. 그렇게 누워있는 거 보내놓고도 나도 아무도 편히 못 살았잖아요. 어리석은 못난 엄마 결정을 용서해 주길 바래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내 아내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기울이더니 안사돈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우리 셋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의 진심으로 잘 보내고 싶은 것만은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안사돈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가엔 다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마주 앉은 세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이장 절차를 조용히 마쳤습니다. 관청에 신고하고 묘 이장 전문 인력들과 날짜를 맞춰 상현이의 묘를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 소문도 내지 않은 채 단 네 사람만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람이 잘 드는 양지 바른 산자락, 작은 소나무들이 가지를 가볍게 흔들고 산 아래 마을이 둥글게 품처럼 내려다 보이는 곳. 상현이라면 조용히 웃으며 여긴 좋다고 말했을 법한 그런 따뜻하고 환한 자리였습니다. 묘비는 조용히 작게 세웠습니다. 이름 석자. 그 외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은 남기지 않아도 그 아이가 우리에게 남긴 건 말보다 훨씬 큰 것이었으니까요. 땅이 덮이고 잔디가 천천히 덮여가던 그 순간 나는 말없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옆엔 아내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손을 모은 채 그 아이가 묻힌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조금 뒤엔 안사돈이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살며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아이를, 한 사람의 아들을 마음속으로 보내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는 문득 저 멀리 언덕 아래 소나무 그림자 너머로 희끗한 장삼 자락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 아이의 친모였던 스님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말을 건네지도 않았고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 묘 앞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안 해도 느낀 듯 잠시 눈을 감았고 안사돈 역시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바라보거나 그에게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진짜로 보내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말없이 욕심 없이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누구의 아들도 아닌 채 모두의 사랑으로 따뜻한 곳에 잠들었다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볍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그 아이의 마지막 웃음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 깊이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잘 가시오. 다음 생엔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라네. 우리 사위.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